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난하고 풍족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바르게 커준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어요. 제 삶이 그리 녹록치 않았고 팍팍했었던 이유는 말년에 편하게 지내기 위함이었나 싶을 정도로 제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부모가 없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아니,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가 버린 아이였어요.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 결혼 전 제가 갑작스레 찾아왔고 이후 급하게 결혼을 하셨죠. 처음엔 다른 사람들의 집도 저희 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력을 다해 싸우셨고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사유는 고상한 말로 표현하자면 성격 차이였죠.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점들 뿐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안 되는 아이로 자라야 했죠. 제가 기억했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의 우는 소리를 정말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시던 어느 날,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를 향해 올라갔고, 어머니도 목에 핏줄이 터져라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계셨거든요. 모든 상황이 어렸던 저에게 너무 가혹할 만큼 큰 두려움을 주었죠. 으앙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울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항상 달래주셨기 때문에 저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화해를 하시거나 싸움을 멈추시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제 눈물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제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더 크게 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서 주민신고로 경찰을 부를 때까지 집에선 와장창 하며 그릇들이 깨졌고 물건을 집어 던지셔서 화분도 깨졌고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악의 배우자란 사실을 말이죠. 그때쯤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시며 싸우는 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화해를 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누가 키우는지 서로에게 미루고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에게 제 양육을 미루셨고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제게 웃어주시면서 맛있고 비싼 돈가스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셨어요.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저를 잠시 떼어놓고 10분만 기다리라 말씀하신 뒤 저를 끝끝내 데리러 오지 않으셨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지러지듯 울고 있는 저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가까운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8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받기엔 아주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마음에 묻을 닫은 채 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린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참 죄송할 짓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정성으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차라리 죽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이라 생각했죠.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은 제가 다른 그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나 싶어서 많이 엇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 되자마자 고아원에서 나가야 했어요. 저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부모가 일찍 죽거나 사정상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이들은 무궁무진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제가 고아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눈치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고아원에서 퇴소를 하게 될 때 이불과 박스 하나를 줍니다. 그게 제 짐의 전부였죠. 당장 고아원을 나가게 되면 자유를 맛볼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비참함과 공허함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또 버려졌다는 생각만 들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고아원을 나오게 된 것은 나오게 된 것이라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원장님의 추천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나이가 너무 어리단 이유로 그쪽에서 거절했는데 딱 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열심히 하라는 조건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대신 남들의 임금보다 조금 적게 주신다고 하면서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된 다른 일꾼 형님들도 저를 귀여운 막내라며 귀여워하면서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기도 하셨고, 혼자 살 때 필요한 것을 말해주시기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점차 성격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공허함이 참 많이 달래졌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었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걸어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느끼며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눈앞엔 병원의 하얀 천장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제가 벌떡 일어나서 어찌된 영문이냐고 옆에 보호자로 앉아 있었던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목격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멀쩡히 은행으로 잘 걸어가고 있던 제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목격자인 그 사람이 아무리 뺨을 치고 흔들어 깨워도 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근처에 있었던 어떤 여성분이 길에 쓰러져 있었던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와서 119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이렇게 가만히 두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온 사력을 다해서 한 그 심폐소생술 때문에 저는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119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고, 저는 그렇게 여성분의 발빠른 조치로 골든타임에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즉 쉽게 말을 하자면 심장마비가 왔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그때 그 여성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살아있을 수 없을 거라고 운이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고작 4분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제가 꼭 구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하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정말 저승의 문턱을 밟았다 돌아왔던 거였습니다. 보호자이자 목격자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여성분이 연락처를 남기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하느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갈 길이 바빠 병원까지 따라가서 확인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일어나시면 연락 주시라면서 목격자인 사람에게 종이에 연락처를 휘갈겨 쓴 채로 쥐어주고 갔더라고요. 생명의 은인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나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고 우린 곧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고 찻집에서 그녀가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길수라고 합니다. 제 목숨 살려주셨다고 들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신데 꼭 한번 찾아뵙고 얼굴 마주하고 감사하다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나 뵙자고 연락드렸어요. 부담스러웠다면 죄송해요. 이건 제 목숨을 살려준 사례비로 턱없이 적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준비한 돈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그녀는 아니에요. 전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사례금 바라고 나서서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큰 돈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정 마음 불편하시면 오늘 맛있는 식사 한 끼 사주시는 걸로 대신해 주시길 바래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화들짝 놀라서 손사래를 치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예뻐 보였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은 그녀는 간호사였고 마침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쓰러진 저를 보고 본능적으로 달려와 응급처치를 한 것이었고 자신은 간호사의 소명을 다한 것이라며 식사 대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헤어진 후에도 그녀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나서 밥을 함께 먹었으며 시간이 나면 산책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그녀가 예뻐 보였던 것처럼 그녀의 눈에도 제가 괜찮았던 사람이었나 보더군요. 하지만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녀에 비해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유복한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딸이었고 저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녀는 그 시절에도 간호사라는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저는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나 뛰는 막노동 일꾼이었죠.
그녀는 만날 때마다 항상 예쁘고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저는 마치 가난을 뽐내듯 몇 가지 안 되는 옷들을 돌려 입었고 말이죠. 함께 있으면 사소한 행동부터 저와 급이 맞지 않은 차이가 나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에 저는 제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길수 씨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분명 길수 씨는 제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라고 당돌하게 물어오더라고요. 바보 멍청이처럼 어버버하면서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저도 미영 씨가 좋은 사람이란 사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녀는 아이 참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요 싫어요? 라고 직설적으로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매력적인 사람이 눈앞에서 그렇게 저를 유혹을 하는데 누가 안 넘어가고 배기겠나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저와 그녀 사이의 극명한 차이도 함께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길수 씨가 좋은 게 아닌걸요? 저는 길수 씨의 따뜻한 마음씨가 좋아요. 길수 씨랑 있으면 제가 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길수 씨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따뜻해지는 기분을 받았는데 그게 사랑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점점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놀랍지도 않겠지만 당연히 그녀의 집에서는 미친 듯이 반대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귀하게 길러낸 딸인데 별 볼 일 없는 막노동 일꾼에게 시집을 간다니 제가 그녀의 부모라도 반대를 할 것 같아 상처가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말을 면전에서 듣는 저를 그녀는 오히려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엔 이미 아이가 생긴 뒤였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그녀의 부모님도 결국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해 우린 서둘러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이후에도 아내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부모 사랑을 모르고 자랐던 저였고 보고 배운 것이라곤 제게 소리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만 알았기에 아이들을 야단칠 줄만 알았지 사랑한다며 예뻐할 줄 몰랐었거든요. 그런 저를 위로하랴 아이들을 보살피랴 아내가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거나 하면 제가 일을 나가지도 못해서 돈도 못 벌어오니 수입도 많이 불안정해서 아내는 아이들을 낳은 이후에도 일을 나가 돈을 벌어와야만 했어요.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죠. 언제나 제가 최고의 남편이라며 치켜세워 주었거든요. 아내는 아이들에게도 현명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제게도 어쩔 때는 아내가 되어주었고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였어요.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면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눈물 지으며 제 몸 걱정을 하기 바빴고 그럴 때면 아내가 더욱 허리띠를 바짝 조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장의 역할과 저를 돌보는 아내의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했어요. 아내를 너무 많이 사랑했지만 그만큼 미안한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아들과 딸은 어느새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가질 나이가 되었고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먼저 분가시키고 딸마저 분가시킨 그 집에 아내와 단둘이 남아있던 어느 날이었죠. 그때 아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는데 그 옛날 곱고 귀하게 자란 딸내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 잘못 만나 고생만 무지하게 한 여인의 모습만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하나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 내용이 참 신기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저희 집에 똥을 한가득을 싸고 다시 나가더군요. 한 마리가 나가니 또 다른 한 마리가 저희 집에 들어와 똥을 한가득 싸고 나가고 그 돼지가 나가고 나니 또 다른 돼지가 들어와 똥을 한가득 싸고 나가고 이 행동을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꿈을 꾸다 잠에서 깨게 되었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낀다 해야 하나?
일어나자마자 제가 먼저 한 생각은 아, 이거 분명 복권을 사야 하는 꿈이다였습니다. 그 길로 복권을 사러 갔어요. 자동으로도 사고 수동으로도 샀죠.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제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추첨하는 날이 되도록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돈 모은 것도 바빠서 저는 복권을 사거나 이러는 행동이 사치로 느껴져서 한평생 복권 한 장 마음 편히 못 사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귀신이 들린 것처럼 자동으로 수동으로 복권을 샀더라니까요. 대망의 복권 번호를 추첨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초조해하며 방송을 지켜봤죠. 그런데 세상에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수동으로 제가 체크한 복권들 중에서 딱 한 장이 번호가 하나씩 들어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번호가 3개 맞았을 땐 에이, 아니겠지. 4개째 들어맞았을 때도 에이, 설마.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 로또가 1등이더군요. 당시 회차에서 1등의 상금은 28억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게 또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니까요. 그 이후 당첨금을 수령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서 수령받았고 생전 만져보지도 못했던 금액이 통장에 찍힌 것을 보고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는 거였어요. 이때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느라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단 사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돈이 많아졌는데도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데 카드를 내미는 제 손이 다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제게 일어난 그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 믿기지는 않고 있어요. 아내는 일확천금을 가지게 되었어도 그것에만 기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며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은행을 통해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며 돈을 굴리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아내가 제게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모두 아내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자꾸 사양하고 제가 받은 행운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어 주길 바라더라고요. 진짜 정말 제 아내지만 이 정도면 정말 천사고 선녀이지 않나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써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제 인생에 나타나 준 것을 보면 분명히 제가 전생에 이순신 장군이라도 되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고생만 해서 하늘에서 커다란 행운을 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저는 이제라도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은인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 버느라 바빠서 차마 즐겨보지 못했었던 젊음을 지금이나마 조금씩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미래는 꽃처럼 예쁜 길만 펼쳐져 있어 너무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커다란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